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는데요.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 7천 원 이하,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4인 가구 기준 25만 4천 원 이하, 직장과 지역 혼합 가구는 24만 2천 원 이하여야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소득 기준이 2018년 또는 2019년이 되겠는데요. 당연히 피해는 근래에 봤는데 그 이전 1년 전,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어떡하냐는 볼멘 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도 최근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할 경우 반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 내용 오늘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오빠, 맛집 어떻게 알았어? 티벌리니까. 신곡은? 티벌리니까. 에이, 티벌리가 다 알려줘? 그럼 커넥티드 카잖아. 첨단 안전사양 기본 장착에 깜짝 놀랄 가성비까지. 완전 새로워진 리스펙 티벌리. 4월 한 달 자세한 사항은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및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시작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10,000명 넘어섰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24만 넘고 이탈리아 11만, 스페인 11만 등등 많고 일본도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추세. 그렇습니다. 오늘로 이제 3,400명이 넘어섰는데 이거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게 예. 저희가 오랫동안 이 코로나 얘기를 다루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 10,000명 넘고 세계적으로 100만이 넘어서 한번 잠깐 짚어보려고 이 주제를 택했는데 미국이요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24만 명이 넘었고 최근 2주 사이에 1,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정도로 이 실업 인구가 아주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교수님께서 미국에 7년 사셨다 그랬나요? 13년. 13년 예. 사셨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이런 걸 잘 아실 테니까 이렇게 실업자가 폭증하는 이유가 우리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좀 노동 유연성이라고 하나요? 이런 빨리 쉽게 해고하고 쉽게 취직하고 뭐 이런 분위기 때문인 것도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이게 해고라는 표현을 쓴 그런 게 어떻게 들을지 모르시겠지만 예, 예. 그게 쉬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크게 항의한, 우리는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잘 조직돼 있고 노동조합이 회사와 이제 계속 그 협상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임금도 그렇고 고용 문제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뭐 노동조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해고 문제를 가지고 노동조합과 협의하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뭐 불법적인 해고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를 삼지만 예. 예를 들어서 뭐 해서가 어려워져서 감원을 한다. 그런데 임의대로 회사에서 누구누구를 정해서 이제 그만 가시오라고 얘기해도 거기에서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핑크 슬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분홍색 그 종이가 있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걸 줘요. 아, 분홍색 종이를 주면 그게 해고 통지예요. 해고 통제예요, 그냥.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더 황당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면 예. 특히 이제 IT 기업이나 이제 그 큰 대기업들은요 미리 얘기 절대로 안 해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 갑자기 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짐도 못 갖고 나가게 해요. 왜냐하면 기술을 빼가거나 회사 자료를 가져갈 것을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그래서 나중에 개인 물품만 보내줘요, 집으로. 그 자리에서 오늘 이제 내일부터 해봅니다 하고 나가주세요 하면서 아무것도 못 갖고 가게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무섭네요, 이제 보통 정말. 이럴 수 있잖아요.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 기밀을 가지고 간다거나 그러니까요. 다른 회사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 그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뭐 예, 모든 사람이 예.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미국은 당일날 그날 얘기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의 어떤 노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해고를 시키고 또 쉽게 사람을 뽑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일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이제 어려워질수록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갖고 있죠. 그러니까 부서원들이 점심 맛있게 잘 같이 먹고 회식하고 들어와서 힘든데 나가서 그만두게 하는 분홍종이 딱 내밀고. 네, 그럼요. 그런 경우가 좀 무섭네요, 정말. 네. 그렇죠. 대신 그렇게 해고도 아주 쉽게 우리에 비해서는 아주 쉽게 하고 네, 그렇죠. 대신에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취직도 상대적으로 쉽다면서요. 상당히 쉬워요. 네, 그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처럼 예를 들면 한꺼번에 뭐 물론 요즘 우리도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막 신입사원 뽑으면 시험 보고 막 이래서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는 수시로 면접하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뽑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직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이게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시로 사람을 모집하는 거죠. 계속 필요할 때마다. 예, 상황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상당한 그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당 1인당 1,2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원 가까운 돈을 다 지급을 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3,400억 달러 정도 대출 프로그램도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지자체별로도 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고 중앙정부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근데 이거를 전 국민의 한 70% 정도, 전 가구의 70% 정도, 그러니까 1,400만 가구 정도 계획을 짜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또 손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 보니까 건강보험료네요. 건강보험료로 해서 제가 이 표를 갖고 왔는데 우리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직장 가입자는 88,000원 이하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는 63,000원 이하 2인 가구는 15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14만 7천 원 이하.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을 하면은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23만 7천 원 이하 내는 분들은 일단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지역 가입자는 25만 4천 원 이하 내는 분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아주 부자들은 또 제외하겠다. 강남에 또 종부세를 내는 분들, 강남뿐만이 아니죠. 우리 종부세를 내는 분들을 또 제외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어려워요, 사실. 근데 뭘 해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나올 해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기도처럼 사실 똑같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편하기도 하고, 그게 그런데, 왜냐면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뭐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예컨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다. 그래서 돈을 어쨌든 쓰게 만드는 거예요.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지역
차량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전자화폐라고 그래서 예. 캐시 우리 체크 카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처럼 쓰는 걸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일정 기간 지나면 경기도처럼 사용 못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유용하거나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물건을 사지 않으면. 그렇죠. 예. 그럼 결국 이제 물건을 사야 내수가 돌아가고 자영업자도 살게 되고 중소상인들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건 또 마트나 백화점에서 사용 못해요. 지역에 있는 가게들만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구조로 가면 이거는 복지정책이란 개념보다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상품권이나 이런 걸 통해 주는 거니까 예. 뭐 저는 그냥 뭐 요즘은 보수정에 있는 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다 같이 좀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무엇보다 빨리 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또. 예, 빨리 이걸 살려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70%를 맞추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예. 이건 불만이 어떻게 하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모든 걸 해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예.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허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예. 돈이 많으신데 자녀 이름 밑에 집어넣어서 본인 의료보험 하나도 안 내는 맞습니다. 분도 있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자산가들도 뭐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이렇게 재산을 넣어놓는 그렇죠, 분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다 못 찾아내면 뭐 정말 돈 많은데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산도 별로 없는데 월급에서 이제 그걸 정하다 보니까 그렇죠. 전체 소득에 비해서 사실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1인 가구들이 요즘 많잖아요. 또 1인 가구들이 예. 이제 혼자 사는데 이제 월급으로 하면 8만 원, 6만 원 다 거의 다 넘어요. 다 넘죠. 웬만큼에서는. 거의 다 넘죠. 그러면 이제 예. 70%, 그러니까 실제 생활 수준으로 보면 70% 이하예요. 그분들이. 근데 결국 의료보험만으로 하면 그분들의 혜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또 하나 이런- 건강보험료 네. 기준으로 하면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예.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1년 전 소득 기준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연말정산 네, 다 그렇죠. 하는 1년 전.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2년 전 소득을 네, 기준으로 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지금하고 2년 다르죠. 전에는 뭐 돈 잘 벌었는데 지금은 뭐 작년부터 굉장히 기울어져서 올해는 완전히 뭐 매출 없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못 맞아요. 받는 맹점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정답이 뭡니까? 지금 요즘에 정답이 보면은 계속 이거 정답이 보편 지원할 거냐, 선별 지원을 할 거냐, 그런 이걸로 문제예요. 논란이 네. 계속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논란 그러니까요. 일으키면서.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좀 관점을 이 복지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 예. 경제 정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이분들이 물건을 사서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지만 실제 이분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부분 네. 그 부분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저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 이분들 살려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정책으로 좀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MBC의 보도가 있었죠. 최근에 예, 이제 MBC 그렇죠. 특종 보도를 좀 자주 하고 있는데 채널 A의 모 기자가 검찰과 짜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엮으려고 했다. 자, 이 사건이 있는데 채널 A에 지금 뭐 실명이 나왔네요. 채널 A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전 반부패 강력부장 그 윤석열 총장의 아주 최측근으로 알려진 자, 이렇게 연루된 사건인데 이거 좀 너무 자세히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좀 피곤하실 테니까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인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MBC 기자가 녹취록을 입수를 했는데 그 이제 MBC가 녹취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녹음한 거 아니고요. 그 이철이라고 하는 인베스트 밸류 코리아라고 하는 그 투자 회사가 있어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VIK죠. 구속돼 있는데 이 사람 측근을 이제 이동재 채널 A 기자가 만나면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때 양쪽 다 녹음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채널 A도 녹음을 했었고 이 씨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도 녹음을 했었고 양쪽에서. 근데 둘 다 녹음 안 하기로 핸드폰 꺼내놓고 다른 걸로 녹음을 한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참 2중 3중으로 녹음기를 갖고 갔군요. 만날 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 기자가 채널 A 이 기자가 이제 한동훈 검사하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 이철하고 당신하고 좀
그러니까 처벌을 좀 감경해 줄 테니 유시민 이사장과 연관된 유시민 이사장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정황을 좀 얘기해 달라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돈을 안 받았는데 이걸 예, 받았다고 그렇죠. 진술을 해달라. 그러면 형을 낮춰주겠다. 검찰과 그렇죠. 얘기가 다 됐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언론 이제 뭐 지금 앵커님도 언론인이시지만 언론이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해야 이거는. 되는데. 절대로 그리고 안 검찰도 됩니다. 사실은 언론의 견제 대상이에요. 감시와 예. 견제 대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 검찰과 이제 모르겠어요. 한동훈 지금 검사는 아니라고 본인이 아니라고도 얘기하고 지금 녹취록에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렇죠. 두 번째 예.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수사를 해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예.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정말 부적절한 행동이죠. 기자가 그렇습니다. 무슨 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형을 낮춰줄 테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기자의 취재 윤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예. 뭐 예를 들면 검사도 견제하고 감시할 대상인데 검사와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 예. 결탁을 하고 한 몸이 돼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음해를 하려는 이게 사실이란 전제에 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언론윤리에 어긋나고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진실은 조만간 네. 또 밝혀질 테니까 뭐 이런 얘기다 이런 사건이다 정도만 그렇죠. 일단은 알아두고 네, 총선 얘기 좀 짧게 해보죠. 지금 네. 판세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판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봐서 조금 여당이 유리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네, 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분석은 제가 볼 때 이제 여당이 유리한 것처럼 판세는 나오지만 네.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게 제 분석이에요. 아하.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통 이제 대구 지역에서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예. 대구 지역에서는요. 예. 진보 진영의 표가 숨어있는 표가 약 5% 정도 된다고 보고요. 아. 다시 반대로 호남 지역에서는 또 보수에 숨어있는 표가 5% 될 수 있다고 봐요. 즉 예. 5%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은 적전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소위 이제 보수정에서 그런 얘기 수도권도 마찬가지인데 수도권도 숨어있는 보수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 대체적으로 좀 통합당 후보들이 뒤지는 걸로 나와요. 네. 근데 그 격차가 몇 퍼센트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5% 이내에 있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10%까지도 사실은 접전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예. 상황에서 어디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예. 또 하나는 아직 이제 2주 정도 남은 거잖아요 결국은. 예.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2주도 안 남았네. 이제 뭐 한 10여일 남았는데. 사전 투표는 일주일 남은 거예요. 다음 네, 주 그렇죠. 금토 네. 있으니까. 예. 예. 그 상황에서 또 어떻게 여론이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얘기하기가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보입니다. 예, 뭐 지난 20대 총선 같은 경우는 10몇 퍼센트, 20% 뭐 앞선 후보가 뒤지고 그랬죠. 또 총선 네, 맞아요. 투표를 네, 해보니까 맞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또 뒤집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럼요. 지금까지 네, 예. 맞습니다. 예, 여론조사만 봐서는 모르는 거고. 자, 이럴 때 이제 총선이 네.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양 캠프에서는 말 조심, 행동 조심이 그럼요.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죠. 네.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크게 봐서 한 2건 정도 또 요 며칠 사이에 말 실수를 해서 그 네.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네. 뭐 이거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뭐 좀 괜찮지 않, 뭐 이런 말을 해서 구설수 올랐고 네. 비례 투표 용지가 48cm인데 이거 키 작은 사람은 이거 들지도 못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근데 이거 뭐 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수 네, 진보 맞습니다. 다 정말 선거 유세 과정에서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될 텐데 네. 그렇죠. 정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조심해야 네,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N번방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 N번방의 운영 방식을 보면 회원으로 등록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일단 첫째. 두 번째 네. 회원으로 등록 안 하면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하고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또 와서 신고하거나 아니면 나가서 배신하고 도망가게 생각해서 신분증까지 다 검사하고 회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 호기심으로 들어갔다 이 말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건 좀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게 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선거일 가까울수록 또 그 효과가 많이 나니까 이 실수에 대한 그렇죠. 예. 예.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1대 총선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로 갑니다.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박형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형수 후보입니다. 예,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뭐 선거운동 어디 도셨어요? 오늘 영주에 있었습니다. 영주에서 운동하셨고, 예. 자,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21대 총선이 임하는 각오부터 좀 듣고 본격적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유권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경선에서 승리해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경제, 외교 등에서 나타난 총체적 무능과 조국 사태 등으로 드러난 도덕 불감증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매우 강한 선거입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인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나선 박형수에게 주어진 과제는 승리뿐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또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은 꼭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에도 저희와 인터뷰를 하긴 하셨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본인 소개도 좀 간략히 좀 해주신다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울진이 고향이고요. 196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 54세로서 소위 이제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저는 이제 평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대구로 유학을 갔습니다. 예. 그 후에 서울대법대 졸업 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약 20여 년간 검사로 일하다가 지금 5년 정도는 이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법조인 출신 후보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통 질문 전에 뭐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죠. 지금 벌써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 빨리 좀 결과를 보고 싶은지 아니면 운동할 시간이 좀 며칠이라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지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는 예.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과정도 그렇고 저희 지역에 우리 지역에 이 공천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가장 늦은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 공천 과정에서 너무 솔직히 진을 많이 빼서 조금 그런 심정입니다. 참 힘드시죠? 운동하시기도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걸 왜 여쭤봤냐면 개인적으로 지금 선거 판세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리한 지금 판세다 이렇게 느끼시는 겁니까? 좀 섣불리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은 미래통합당의 그 지지율이 60%를 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일단 유리한 지점에 있다고는 생각되지만은, 선거는 또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어서, 조심스럽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공통 질문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발표한 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후보님? 운동하시느라고. 아이고, 그래요. 예,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그 왜 소득 하위 70% 준다는 거.
예, 4인 가구 기준에서 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오늘 발표한 내용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복지 차원이나 또 여러 가지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선심행정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하되 꼭 필요한 지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 지원한다든지 또 어떤 사업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런 데 대한 지원이 돼야 되지 일률적인 전체적인 평균적인 지원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별 지원이 답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개인적인 생각이신가요? 여긴 정답이 없는 거니까요. 근데 그 선별 과정에서 어떤 불공평한 면도 있을 수가 있겠고 시간과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분들 힘들어하고 계신데 경제적인 타격이 무엇보다 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 특히. 이런 문제 극복하기 위한 대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오늘 사실 오후 2시에 저희들 우리 선거대책본부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이요? 그 출정식 명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출정식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실내에서 조촐하게 이제 출정식을 치른 후에 지지자들과 함께 영주의 남부 육거리 일대에 대한 방역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주변 소독하기 등을 준비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코로나로 인한 지역 경제 타격 정도가 상상 이상입니다. 정부가 지금 곧 예산을 풀어서 그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즉시 또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이런 부분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후보자님의 선거구가 영주 문경 예천이었다가 영주 영양 봉화 울진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또 당내 경선까지 이렇게 거쳐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셨는데 그 경선 과정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과정 거쳤는지 또 소감은 어떠신지요? 경선 과정은 이제 종전 지역구에서는 두 사람 간의 경선을 하기로 공관위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이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 선거구 획정이 바뀌는 바람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영주의 단수 공천을 받았던 후보와 이자가 총 3자 간 경선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후보님, 박경수 후보님까지 해서 총 3분이 경선을 거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선에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큰 지지와 사랑으로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 함께 경쟁했던 두 분 예비 후보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구 변경에 따라서 이제 영주와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특정 지역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국가와 지역 전체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영주, 영양, 봉화, 울진 모두가 저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국회의원은 꼭 박형수가 돼야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국회는 기본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법률가로서의 소양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50대 젊음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현 정권의 도덕 불감증과 무조건적 진영 논리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미래통합당의 후보로서 정권 심판과 지역 발전의 적임자가 박형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돌려놓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바로 돌려놓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신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상임위의 경우에는 법사위원으로서 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합리적 재조정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 싶고 예. 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시계를 바로 돌려놓겠다. 또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 그리고 또 상임위까지 지금 벌써 구상을 하셨군요. 법사위 혹은 국토교통위가 어울리겠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또 공약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내거셨는데 공약 같은 경우는 저희 안동 MBC 또 TV 토론회도 있고 해서 그때 또 자세히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자, 지금 정식 후보 등록이 마감돼서 대진표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어제 저희와 인터뷰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영규 후보 무소속 장윤석 후보 이렇게 4파전을 펼치게 될 텐데요. 솔직히 말해서 현재 선거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저는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도덕 불감증 그리고 진영 논리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매우 강한 선거입니다. 네. 정권에 대한 견제와 건전한 비판 그리고 궤도 수정은 힘 있는 야당이자 수권정당인 미래통합당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젊고 능력 있는 박형수를 통하여 정권 심판 세대교체를 꼭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자,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마비될 지경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경제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송구스럽지만은 4.15 총선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있는 수권정당 미래통합당의 기호 2번 박형수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를 만나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무소속 장윤석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경제 요정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부에서 긴급 생계 지원금 지원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 아직 뭐 그렇게 명확한 기준이 나온 건 아니라서 몇 가지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연미 기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막판에 시간이 쫓겨서 제가 좀 여쭤봤잖아요. 이 생계지원금 선별이 나을지 보편지급이 나을지 여쭤봤는데 한마디로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선별지급이 낫다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라서 개인의 선호의 문제라서
자, 그때 이유를 여쭤보질 못했어요. 사실 시간이 쫓겨서. 네, 그랬어요. 왜 선별 기준이 낮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일단 재정에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뭐 빚을 지고라도 쓸 때는 써야 하는 게 맞는데요. 예.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아직 1분기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력을 다 써버리고 나면 그 뒤를 후회를 도모할 수 있는 방책이 없거든요. 예. 정부로서도 약간의 재정의 여유는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미 이것만으로도 빚을 상당히 지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 혹여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이 상반기를 지나서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도 뭔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주면은 좋긴 좋죠. 그렇지만 재정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생계지원금 지원 기준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지금 형평성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들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긴급 재난지원금을 선정하는 기준표가 나왔는데 예. 1인부터 4인까지 가구별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혼자 외벌이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88,000원 정도, 지역가입자라면 63,000원 정도, 4인 가구라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23만 원 언저리, 지역가입자는 2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맞벌이 가구들 있잖아요. 예. 맞벌이면서 아이가 하나 이상이다. 그러면 쓰임새도 많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같이 버는 것 뿐인데 둘이 벌기 때문에 이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서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분들은 좀 불만 있으시겠고. 이걸 다 합치는 거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네, 맞벌이 부부는 두 분의 소득에서 내는 부분을 다 합칩니다. 뭐 직장 지역가입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역가입자라고 하면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아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으니까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을 하게 되거든요. 2년 전 소득으로 산정을 그렇죠. 한다. 그런데 당시와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많이 달라졌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장사가 잘 됐는데 지금은 급격히 안 된다거나 그렇죠. 반대로 그때는 되게 안 됐지만 지금 반사이익을 보는 업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정부가 추후에 신청을 받는 과정에 이런 자영업자들의 매출 급감 문제는 증빙 서류를 통해 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득은 적은데 자산이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월급은 적게 받는다 내지는 장사는 작게 한다 하시지만 뭐 종부세를 내거나 뭐 토지나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배제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입니다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제할 거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내가 지난해까지는 소득이 있었는데 올해 이 기준일 이전에 퇴사를 했다. 혹은 기준일 이후에 퇴사를 했다 하면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니까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대상이 될 텐데 만약에 지금은 소득이 없다 하면 이분들도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수많은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선별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요. 부처별로 도대체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이른바 대상자에서 컷오프할 거냐 이걸 가지고도 아직 입장 정리가 확실히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탈락되는 분들은 이 경계 지점에 있는 분들 불만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정책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른바 칸막이 효과인데요. 칸막이 효과. 네, 오늘도 보면 불과 몇백 원을 내가 더 내므로써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예 나하고 수십만 원 차이가 나서 원래 나는 대상도 안 될 것 같았다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4인 가족 기준으로 내가 직장에 다닌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본인 부담금 기준이 23만 7,652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몇백 원, 몇천 원이 좀 더 추가가 돼서 24만 원 언저리다 하시면 이 상실감이 크실 수가 있죠.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뻔했는데 못 받았다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정부도 고육지책이에요. 이런 정책을 써본 적도 없거니와 그렇죠. 어떤 정책이든 100% 만족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별 지원을 하든 보편 지원을 하든 어떤 지원을 해도 비판의 목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금 형평성 문제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보편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기성,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네네. 지급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원을 하고 일리가 있죠. 네, 네. 지원을 하고요. 우리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하고 또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까 이때 예를 들어서 한 가구, 4인 가구다. 그래서 100만 원씩, 1인당 100만 원씩 받는다. 400만 원을 받으면 이것도 소득으로 잡는 거죠. 잡아서 여기서 연말정산할 때 이걸 감안을 한다든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다든지 하면은 좀 더 빨리 지급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억울한 형평성을 좀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참 그렇죠. 이게 아마 정부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오히려 이게 매표를 한다 이런 비판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이거는 복지 정책이 아니고 일시적인 지원금입니다만 전 국민에게 100만 원 혹은 전 가구에 100만 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 논란 또다시 이념 문제로 이게 비화될 수 있어서 그 점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총선이 또 앞에 있다는 거를 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부 여당에서는 또 자, 이번 주 우리 2월 산업 생산 지표가 나왔는데 어제 이인철 소장과 잠시 얘기를 나눠봤어요. 이걸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네. 산업 생산이 3.5% 줄었는데요. 이게 구제역이 있었던 2011년 2월 이후에 9년 만에 제일 많이 감소한 겁니다. 전월 대비 전산업 생산 지수가 감소한 게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인데요. 생산, 소비 모두 2011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9년 만에 생산, 소비 모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거.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2월 산업 생산 지표여서 이게 온전히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가 더 심각해지겠어요. 이제 3월 통계가 4월에 나올 텐데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2월에는 사실은 우리가 31번째 확진자가 나오기 전후로는 약간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긴가민가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중국만 보였으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조기에 탈출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좀 있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2월에는 완벽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었는데 3월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달이어서 4월에 3월 통계가 나오고 나면 조금 더 비관적인 숫자를 전해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생산 3.몇% 정도 감소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3월엔 아무래도 두 자릿수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자, 코로나19발 산업계 구조조정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항공업계인데 본격적인 감원에 나선 모양이네요. 네, 국내선과 국제선이 모두 셧다운한 이스타항공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인데요. 항공사 중에 처음으로 대규모 감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전체 직원이 1,680명인데 이 중에 45%를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앞서서 이스타항공의 경우에는 100여 명에 이르는 수습 부기장들을 다 계약을 하지 않고 이른바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내보낸 원래는 정규직으로 돌려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개는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거의 100%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방송사로 치면 수습을 뽑아놓고 정규직 계약을 안 한 셈이죠. 오늘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요. 이 인원이 예상을 밑돌면 다음 달 말부터 정리해고 수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이른바 이스타항공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LCC 업계라고 하죠. 그 저비용 항공사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또 계속해서 이런 감원 바람이 좀 불 것 같고 국적 항공사도 이거 피할 수 없겠죠. 감원 그렇죠. 바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스타 포함해서 다 국적 항공사입니다만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하루에 보통 200편이 뜨고 내렸는데 지금은 10분의 1 정도로 운항 편수가 줄었고요. 이 비행기가 뜨지 않음으로써 기내식 업체들, 이쪽으로 나가 있는 그 파견 업체들, 보안 업체나 화물 관련 업체들에서도 이 1,000명 이상의 대량 권고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 임대료 같은 걸 깎아준다고 하는데 역부족인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미국 얘기 잠깐만 좀 해주시죠. 지금 고용 충격이 어마어마하네요. 여기는 한 2주 만에 1,000만 명이 실업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5만 건 전주 대비 2배로 늘어나고 정말 대단하네요, 미국은. 네, 과거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주간 단위로 실업자가 70만에 이른다. 이것도 굉장한 숫자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2주 만에 1,000만 명이면 서울 인구 전체가 실업 상태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뿐만 아니라 이동 제한 조치도 전 인구의 96%인가 3억 명이 지금 해당이 돼서 모두 다 지금 집안에만 있는 그런 상태인가 봐요, 미국은. 뉴욕주에서는 지금 산소호흡기를 2명이 번갈았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미국 경제 자체가 완전히 올스톱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하죠. 박연미의 경제요정,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주말인 내일은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됩니다. 낮부터 점점 쌀쌀해지겠는데요. 절기상 청명이자 주말인 내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과 비교해서 많게는 5도가량 낮아져서 쌀쌀함이 감돌겠고요. 한식이자 식목일이기도 한 일요일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쌀쌀해집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월요일 낮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올라가겠습니다. 한식에 식목일까지 있어서 주말 동안 야외 활동, 특히 산행 떠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화재 사고 또 코로나 확산 막기 위해서 바깥 활동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예천, 청송이 아침이 3도, 한낮에 17도 나와 있고요. 문경, 상주가 5도에서 17도, 영주, 봉화 2도에서 15도, 의성이 아침 영하 1도입니다. 한낮에 18도 나와 있고요. 영양은 1도에서 16도 분포 예상됩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16도, 습도는 26%입니다. 날씨였습니다.